자, 여러분 이제 중세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학교 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대문법과 달리 중세문법은 교육과정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딱 하나의 범주만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2020년도 문항수 조정부터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특강을 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전혀 나지 않아서 지금 시작하게 됐고요. 중세문법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딱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2020년도에 문항수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2교시 기평 4문항, 서술형 8문항, 8점 32점, 3교시 기평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80점에서 여러분들 중세문법이 차지하고 있는 중세문법이 차지하고 있는 점수가 뭐죠? 8점입니다. 자, 현대문법이 기평으로 한 문항 나왔고, 기평 또 3교시에 한 문항, 그 다음에 현대문법 서술형이 3문항입니다. 12점입니다. 현대문법 점수가 되게 높죠? 그런데 중세문법 여기서 2문항. 아무리 중세문법이 많이 출제돼도 플러스 한 문항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기평 한 문항 또는 서술형 한 문항. 지금 서술형 2문항인데, 시험이야 항상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기평 한 문항 또는 서술형 한 문항 정도를 플러스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계속 지금 출제된 것처럼 2문항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10%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0.1점 차로 떨어졌어요? 0.5점 차로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자 62에서 한 65점 정도로 커트라인을 잡죠. 80점 만점에서. 주관식 시험이 62에서 65%라는 것은 정상적인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보다도 점수대가 더 높게 나오는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난이도 조절입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이제까지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문항을 보통 10에서 20% 정도만 어려운 문항을 제시하고 나머지 한 70, 80% 정도, 80% 정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문항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도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거죠. 예전 시험보다 더. 그래서 이 10%, 자, 난이도 조정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제 어마어마한 마력을 보이는 게 허용채점입니다. 허용채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수험생들이 점수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점수를 맞는 게 아니고 자, 허용채점이란 이 어마어마한 마력에 의해서, 마술에 의해서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는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력이 내가 최고다, 아주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높게 설정이 되고 20점, 30점 맞은 사람도 자기가 실제 맞은 점수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10점, 20점, 30점 맞은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20점, 30점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국어교사가 아니더라도 세상 자, 고졸 출신의 자동차에서만 들어가도 억대를 버는 사회인데요. 꼭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망쳐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점대, 20점대, 30점대. 10점대는 진짜 없을 거라고 보는데 20, 30점대는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많은 시험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0%, 0.1점 차, 0.5점 차, 1점 차는 입에서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쪽팔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커트라인에서 딱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이 사이, 여기가요,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점짜로 떨어졌다. 아니요, 여러분. 0.1점 차, 0.5점 차, 0.3점 차,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운도 작용하겠죠, 여러분. 그쵸? 그쵸. 운도 실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사를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요. 덜 뽑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는 몇 년 후에, 4, 5년 후에는 이제 교사가 학생들의 인원수보다 훨씬 더 넘쳐 흐른다고 하죠. 그럼 중학교에 당연히 이어지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그리고 비교과 과목 대표적인데 뭐, 네 개 과목을 더, 국영수보다 그 비교과 과목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어 교사가 앞으로 더 많이 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만 되더라도 그건 정말 성공한 것이고요. 시험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 그러면 자, 주관식 시험은 이 정도 커트라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쵸? 그 소수인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정도 점수에서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0.1점 차다, 0.5점 차 이런 사이에도 되게 많다고요. 2점 차, 3점 차, 4점 차, 5점 차는요. 넘쳐서 진짜 흘러요, 여러분. 점수가 사실은 어느 정도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은요, 사실 만점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80점 만점에서 70점대가 훨 넘는 사람은요, 거의 주관식 시험에서 만점 맞았다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만점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준비하셔야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점이라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라면 보통 삼수를 넘어가는 친구들은요, 몸에 습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삼수가 사수를 부르고 사수가 오수를 부르고 오수가 백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자기가 공부했던 의식, 습관, 방법 모든 걸 다 바꿔야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무섭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몸에 배워버린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건 쉽냐?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수가 사수를, 사수가 오수를, 오수가 육수가 칠수를, 백수를 부른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꿔야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10%라는 점수 정말 크네요. 그쵸? 근데 이 시험 문항수가 바뀌어지기 전에 고민을 했던 게 문항수만 단지 바뀌어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도요, 예전 시험보다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큰 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고 구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시험 자체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교과유혹 같은 경우는 이 용어가 좀 촌스러운 올바른 용어는 아닌데 신이론이라고 하죠. 자, 새로운 이론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형도 달라지고 새로운 이론이 적용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가 달라야 돼요. 이제 시험 자체가 준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 어쨌든 간에 이 중세문법 두 문항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세문법 의문론 기출문항부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문자, 그 다음에 표기법, 의문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문자를 바라보시면 97년대 초성체계와 제자원리, 교원 임용고사의 서술형 첫 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 수준의 초성체계와 제자원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98년도에 모음변천과정, 그리고 이제 한참 떨어져서 2006년도에 보니까 순경합 피읍, 이 문제 정말 좋죠. 순경합 피읍의 결합규칙,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 기본에 충실한 문제예요. 더 좋은 문제는 이 합용병서, 비읍기 합용병서 소리와 표기가 1년 후에 출제됐던, 자, 얘가 진짜 문제는 가장 매력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 2011년도에 단모음 제자의 훈민정음이, 그때 교육과정에서 훈민정음이 강조되니까 당연히 훈민정음 제자와 관련해서 단모음이 출제가 됐고요. 2013년도에는 단모음 체계비교, 현대 중세 이런 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표기법만 하더라도 중세국어 표기법 원리 2000년도, 디귿과 시옷,
표기 듀카 시옷은 뭐 수능에서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자 표기에서 중세 표기에서 참 중요하죠. 고유명사 같은 경우도 수능도 출제 범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수능에선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뭐 생각을 뭐 출제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하면 여기엔 빠져 있는데 향찰 정도입니다. 2016년도에 출제됐던 향찰 정도. 그다음 자 팔종성, 표기법, 음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서답형이 2014년도부터 출제됐죠. 그래서 이때의 문제와 2014년도의 문제의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 조건들 초점 이런 게 다 달라져요. 2014년도부터. 지금 색깔이 다른 것은 2014년도 문제인데 14년도 이후 문제인데요. 애와 형태 교체, 그다음 중세고 이응의 음탈락 관련 의문론적 해석의 차이. 이 문제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문제죠. 그다음 국외음화의 형태소 내부 적용과 변화 뭐 이런 것들까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국외음화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여러분들 교원임용고사에서 2001년도에 첫 출제가 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제가 왜 의문론만 제시했냐? 의문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형태론 할 때도 형태론에 대해서 어떤 게 출제됐는지 뭐 자료도 제시할 것이며 뭐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맞추어서 2014년도 이후에 시험 문항에 맞추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출제된 포인트들은요 다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얘들이 뭐 출제가 돼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2020년도 최근 문제죠. 여러분들 이전 문제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전 문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이론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이론이 나올 때마다 모두 건들고 넘어질 겁니다. 2014년도, 15년도, 16, 17, 18, 19, 20년 문제는 다 다르고요. 그 이전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 한해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수업을 하면서 모두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문제에서 2020년도까지는 모두 빠지지 않고 다루도록 하고요. 그 이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관점, 중요한 내용 등을 요즘 시험 유형에 맞추어 재구성해서 여러분들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건 모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다룰 것인데요. 지금 이 2020년도 문제가 2019년도 이후 문제하고 어떤 같냐 이거예요. 아니죠. 달라졌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중세문법을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와 적용이라는 측면, 이게 중세문법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해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 용례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만 된다는 거죠. 형태소 분석 능력, 기억과 디귿을 각각 형태소 분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형태소 분석 능력은 중세의 가장 기본 능력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이 아니라 기초죠. 품사가 바뀐 것을 찾아 바뀐 후에 품사 이론을 쓰고 바뀐 후에 품사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2020년도에 보여 형태론과 관련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교체와 관련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교체와 관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더라도 단순하게 이제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중세문법을 공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답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건 제 입장에서고요. 시험을 그냥 단순하게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저 문제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 자, 이론을 하면서 나오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세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중세문법은 현대문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부터 분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교육과정의 의문, 형태, 통사의 구체적인 학습 요소의 2015만의 특징, 내용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현대문법을 공부할 때는 문법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 또 체계를 안 다음, 요 문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중세는 국어의 변화라는 관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보실 일은 없습니다. 중세문법 체계 파악을 해라 라고 했는데, 중세문법 체계 파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목차를 파악하세요. 현대문법 보면 의문론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뭐 등등으로 담화론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세문법 같은 경우는 문자와 말소리, 학교 문법 교과서를 바라보면 문자와 말소리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현대문법은 말소리, 즉 의문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중세는 뭐죠? 당연히 중세국어의 특성상 문자를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문자, 표기, 그 다음 의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목차를 여러분 머릿속에 목차를 짠다는 것은 안다는 건 체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자는 뭐, 그 다음에 표기법은 우리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대국어의 표기. 고대국어의 표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두나 구결이나 향찰, 그 다음에 또 중세국어의 표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부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내용 요소를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에서 이 체계표를 쭉 오른쪽으로 계속 그려나가시던가 하위로 그려나가면서 중세문법에서는 어떤 것,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체계부터, 이게 기초입니다. 기본도 아니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나중에 설명하는 관점을 여기에다가 이제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세문법 체계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이죠. 모든 것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있는 시험은요, 선발고사나 임용고사 뭐 이런 것들은 목적이 있는 시험은 기출문제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스터디 짜가지고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1번, 2번 내가 설명할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덧붙여가지고 개발 설명하면서 뒷단에는 살 붙여가지고 설명하면서 끝나면 박수치고, 이런 게 기출문제 분석이 아닙니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에 계속 집중돼서 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자, 이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는 어느 파트인가?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는 중요하지 않은가? 자, 출제 가능성이 없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 이 파트에서 출제할 때 어떤 유형으로 출제했고, 어떤 관점을 출제했고, 어떤 의도를 출제했고, 답안은 어떤 데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그냥 그런 스터디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굴러다니는 쓰레기 답안 구해가지고 자기 딴에 자기가 푼 것처럼 살 몇 개 붙여가지고 우겨대는 그런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크게 말해서 출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조사. 자, 접사, 어미 등 문법 형태소를 정리해라. 우리가 형태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문법 형태소,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부터 시작해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문법이란 영역은 여러분? 문법이란 영역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건 문법 형태소입니다. 문법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서
자, 문법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기능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사와 접사와 그 다음에 어미가 있습니다. 그쵸? 조사와 접사와 어미가 있다. 문법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제가 중세문법을 개인 지도할 때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시키는 게 뭡니까? 시키는 게 이 조사, 접사, 어미 정리하라는 것부터 과제로 제시합니다. 저 10명한테 이 과제를 내주면요, 제대로 한 사람 2명입니다. 그 정말 기본적인 능력 자체, 국어과 관련된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다 국어교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문법은 이 20몇 년 동안 출제됐던 모든 문법 문제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95% 이상 출제가 됐다. 자, 조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자,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이걸 하나 또 주격, 복격, 서술격, 목적격 제시하고, 이것도 개념을 제시하고, 용례를 꼭, 대표적인 용례를 꼭 하나씩 제시해야 돼. 무조건 원칙이 문장으로 제시해라. 왜?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세문법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거기에서 그 능력의 부족, 또 한계로 인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장애로 작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문장으로 제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제발 어떤 책을 베껴서 그대로 정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시키는 이것만 무조건 해라. 지금 이걸 하는 이유, 문법 형태소를 알면 현대문법이든 중세문법이든 간에 50%를 알고 시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바라보면 가관입니다. 뭔가 잡스러운 이것만 정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별 놈의 쓰레기 같은 내용을 그냥 책을 다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와요. 책 자체를. 그럴 바에는 책을 보지 뭐 한데 정리를 합니까? 그쵸? 그렇게 사람의 머리가요, 여러분 1000명이 시험 보면요 1등부터 1000등까지 달라요. 여러분 10,000명이 시험 보면 그렇게 머리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서 정말 사람마다 그 수준과 그 차이가 무섭게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읽는데요.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는요, 딱 제가 의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 진짜 그대로 해오거든요. 머리가 떨어진 친구들일수록 오버를 해요. 더 많이, 더 어마어마하게.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시험은요, 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모든 게 집중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조사, 접사, 어미, 문법 형태선을 모르는데 몇 삼수, 사수, 오수란 친구들도요, 조사나 접사나 어미를 물어보면 버벅 됩니다. 그런 애들이 항상 떨어지면 남 탓하거든요. 자기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수를 했는데, 사수를 했는데, 오수를 했는데, 자, 자기가 그 다음에 사범대학 국어교과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연결어미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버벅됩니다. 아니, 그게 버벅될 내용인가요? 보조 연결어미, 개, 지, 고, 4가지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자, 그쵸? 물론 그거 외에도 더 다른 용례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용법에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고야 이런 것들도 보조 연결어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오고지고 4가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 이러고 있거든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법 형태소 정리 기본적으로 2단계, 그다음 문법 기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라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야 이건 이제 2014년도 이후 출제됐던 문제를 여러분들 뽑아낸 겁니다. 2014년도. 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문장이 이것밖에 출제 안 됐다고요? 네, 이것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형태론이네요. 맞습니다. 수능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수능 문제를 보시면 형태론이 가장 비중이 높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형태론에서 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관점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라 형태론을 공부할 때 출제 관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어 문법 공부의 문제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투자 시간입니다. 문법을 문법을 1년 내내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세 문법을 어디 학원 가서 2달 동안 수업 듣고 그걸 못 받아 적어서 2달 또 똑같은 내용인데 그 몇 마디 말,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내용을 하겠다라는 개소리에 또 똑같은 의미도 없는, 시험하고 상관도 없는 내용 또 들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중세 자료, 인터넷만 치면은 나와 있는 형태소 분석, 온갖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불러주고 받아 적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세 문법 출제된 문제를 정확하게 8점이 주어졌다, 8점을 다 맞냐?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 안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 시간,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초반에 문법을 시작하기를 저는 권하고요. 초반에 문법을, 현대 문법을 먼저 시작하냐, 중세 문법을 먼저 시작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세 문법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중세를 알고 나서 자연스럽게 현대에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됐는가, 변천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한 다음 그 다음 교과교육학, 문학은요, 어느 정도 문법부터 안정이 되면 천천히, 문학은 워낙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쭉 이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문법은 빨리 끝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매달려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비전공자가 문법만 가르치는 비전공자 수업을 3년째 앉아있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3년, 4년째.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빨리, 짧게 끝내는 겁니다. 짧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만 공부하고요. 알아야 할 것만 공부하고요.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발 1년 질질 자꾸 끌고 가지 마라. 초반에 끝내놓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연습하는 시간만 계속 연습하는 시간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세 자료, 용벼, 청가, 월인, 석보, 석보상절 가지고 1년 동안 어디 얼빵한 놈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칠판에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들 받아 적고 있습니다. 또 봐서는 자기 떨어지는데 직초가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본다고 해서 중세자료 책 보고 있습니다. 중세자료도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책 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까? 절대 못 봐요. 그것만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세 자료를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시험에서는요, 객관식 때는 훈민정음이 출제가 됐죠. 훈민정음이 출제가 됐고 원인석보가 출제됐고 석보상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때는 시험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죠. 현재 여러분 출제됩니까? 안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출제됐고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출제가 안 돼요. 그럼 중세무 자료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론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이걸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을까? 이 이론의 실제와 즉 실제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 지도를 할 때는 저는 이론을 먼저 안 가르치고 이것부터 가르쳐요. 중세 자료부터. 그런데 처음엔 되게 힘든데 나중에는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같이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부터 공부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세 자료는 이론을 공부한 다음 그게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1년 동안 받아 적고 칠판에 쓴 거 100개 적기 위해서 중세 자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발 내가 공부하는 게 실제 시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작정, 자, 누가 이걸 하라고 했다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지에 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데요. 조사, 접사, 어미 정리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요. 조사, 접사, 어미부터. 그 다음, 출제 관점.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처음 한 사람들은요, 누가 구체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처음 한 사람들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그래, 아니면 책을 그대로 베낄 거면 수많은 쓸모없는 내용들 다 적어가지고 그 베낄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출제 관점을 들어갑시다. 어떤 품사나 문법 현상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부를 묻는 관점의 출제 유형인데요. 자, 출제 유형. 관용격 조사의 형태, 성격 등에 대한 지식 여부를 묻는 경우 현재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7년도, 8년도, 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이런 관점의 출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시험도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한 관점의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법 현상의 기초, 기본에 해당하는 저런 성격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관점의 출제 유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형태론이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수능은 사실은 형태론 비중이 최고로 높다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 형태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기능이 같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르지만 기능이 같은 품사를 비교하는 관점. 승은. 자, 그리고 요즘에 아까 여러분들 2020년도 문제 보셨죠? 교체. 형태의 교체가 되게 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태로는 교체. 이건 사실은 지금 올해만 출제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형태로는 교체 문제는. 수능은 기본이고요. 수능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 두 번째, 교육 따르 과정에 따라서 강조되는 관점. 지금 현재 통시적 변화가 강조되고 있죠. 예적 통시적 변화는 중세와 현대의 비교였습니다. 중세와 현대의 비교. 이 중세와 현대 비교는 두 가지 관점인데, 중세와 현대가 차이 나는 것. 자, 또는 중세와 현대가 차이 나는 것, 또 중세에서 현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출제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두 번째, 중세에서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 통시적 변화죠. 이 관점에 이게 끼어듭니다. 요즘에는 근대. 예전엔 중세, 현대였는데 중세, 근대, 현대. 최근 출제를 바라보면 이 성격이 보이고 있죠. 중세와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자, 그래서 통시적 변화하는 측면에서 관점. 자, 부사격 조사기, 시옷그의, 애그의, 애게, 의게, 현대국어에서 형태 변화의 쓰임의 차이, 그 원인, 관용적 조사를 통해서 설명하라. 이런 관점의 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관점은 출제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교육과정, 이 바뀌어지면서 강조가 되어 있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대국어와 비교된 중서국어만의 언어현상, 이건 예전부터, 근데 출제될 건 정말 다 출제됐다고 볼 정도로 이건 계속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지금 세 번째 출제 관점의 공부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관용격 조사의 개념, 성격 등을 공부해라. 두 번째, 중세 관용격 조사만의 특징 또는 중세 관용격 조사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성격. 세 번째는 기능이나 형태가 동일한 조사 비교. 네 번째는 현대 문법과의 관련성, 통시적 편찬 및 성격 비교. 이런 관점을 적용시켜서 단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해라, 이겁니다. 자, 공부 방법을 정리하면 개념, 용례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세와 현대는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비교해서 바라보시라는 것. 그 다음 중세 국어만의 특징, 현대 문법과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중세 국어만의 특징. 그 다음 공시성. 그런데
예전엔 공시성인데 요즘에는 통시성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한번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이런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개념, 성격을 알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자료에 녹아있는, 뭐 어떤 문법 현상이 녹아있는 그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단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교재는 현대문법은 몇 달 전에 태학사에서 학교 문법의 이해라는 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책을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책으로 몇 프로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 시험에 출제되는 거. 예전 교재는 80%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교재는 90%로 목적을 했고요. 90% 정도 거의 한 권으로 90%까지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중세문법은, 현대문법은 태학사에서 나왔는데요. 몇 달 전에. 중세문법은 몇 달 안에 형설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물, 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작하겠고요. 프린트물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프린트물을 하고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모두 2014부터 2022년까지 모든 문제는 그 이론을 들어가면서 그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과 관련 지어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에서 2020년도는 정말 어쩌다가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 이런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루겠고요. 그 이전의 문제는 모두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것만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지금 출제 유형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25분에서 28분을 일강으로 설정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오리엔테이션 했고, 다음 시간 이제 우리는 문자 말소리에서 문자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의문론은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절대 부탁인데 많이 보고 그 다음 새로운 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제발 맹목적인 시간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초반에 공부하시고 그럼 나중에는 공부한 내용을 계속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똑같은 시간 투자를 1년 내내 하는 것 의미도 없고요. 시험 출제하고는 상관도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이 이론을 다루면서 연결될 때마다 다루고자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학교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학술 문법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접근해 들어갈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까지 하나하나 다루면서 관점을 정확하게 잡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중세 문법에 대한 이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문자와 말소리, 문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